평화로운 시장에서 30년간 채소 장사를 해온 영자. 하지만 새아버지 이철수가 온 후 수연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자. 괜찮아, 엄마. 그냥 약 때문에 좀 졸린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영자 씨. 보약이니까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어요. 보약을 먹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곧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영자의 모성 본능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골 소도시의 재래시장에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박영자의 채소 가게였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영자는 이미 3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배추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세월만큼 능숙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자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영자는 모범적인 상인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꿋꿋하게 두 딸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기도 했죠. 쌍둥이 딸들은 영자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큰딸 시영은 군에서 707특임단 교관까지 지낸 인재였어요. 시영이가 언제 돌아오나요? 글쎄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대답하며 속으로는 딸이 그리웠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늘 당당했던 시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반면 둘째 수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언니와는 달리 순하고 연약한 성격의 수연은 영자 곁에서 시장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마침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피곤해 보이는 수연을 보며 영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들어 수연의 컨디션이 더욱 안 좋아 보였거든요. 얘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영자의 걱정은 수연의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들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있었거든요. 이철수라는 남자였습니다. 60살의 이철수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자상하고 친절했어요. 혼자 사는 영자를 배려해주고 수연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죠. 영자 씨, 혼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이철수의 말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혼자였던 영자에게는 한 줄기 빛 같았죠. 시장 사람들도 영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이철수는 여전히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 역할을 했지만 집에서는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자가 물으면 이철수는 대충 친구 만나러 하고 얼버무렸어요. 돌아올 때는 술 냄새와 함께 뭔가 초조한 기운을 풍겼죠. 무엇보다 수연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했지만 이철수가 온 후로는 더욱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했고 낮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자꾸 눈을 감았죠. 수연아, 병원에 가보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계절 때문인 것 같아요.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 늦게 시장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뒷골목 어둑한 곳에서 이철수가 몇 명의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뭔가 다투는 듯한 분위기였죠. 영자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들린 단편적인 대화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번 주까지는 꼭 갚아야 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곧 큰 판이 있다고.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이철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죠. 자상하고 든든해 보였던 남편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가 들어오자 그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걱정이 뭐 있겠어. 하지만 이철수의 표정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영자가 수연의 방 문틈으로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반쯤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는 수연 옆에 이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갈색병이 들려 있었죠. 영자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철수는 수연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수연은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머니, 그냥 잠을 못 잤나 봐요.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워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말하기도 어려웠죠. 며칠 후 이철수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우연히 뒷골목 사설 도박장을 지나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낡은 건물 지하에 숨어 있는 불법 포커 게임장이었죠. 이철수는 카드를 들고 상대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올인이다.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절망적이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포커판에서 진 이철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젠장, 이럴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빚쟁이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이철수의 손에는 이미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빚만 더 늘어난 상황이었죠. 이철수,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야. 그 말을 들은 영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인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이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친구들 만났어. 아무 일 없어. 친구들하고 술 한잔 가볍게 했어. 하지만 이철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이철수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지? 네, 아버지. 괜찮아요. 이거 먹어봐. 몸에 좋은 보약이야. 이철수가 건넨 것은 작은 갈색 병이었습니다. 영자가 어젯밤 봤던 바로 그 병이었어요. 수연은 의심 없이 약을 받아들었죠.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몸에 좋은 거죠? 물론이지. 이거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영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엔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혹시 정말로 몸에 좋은 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수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낮에도 자주 졸음에 빠졌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했어요. 시장에 나와도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아졌죠. 수연아, 정말 괜찮니? 병원에 가자.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약 때문에 졸린 것 같아요. 약 때문이라는 말에 영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보약을 먹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그날 저녁 영자는 수연이 잠든 후 방에 들어가 약병을 찾아봤어요. 작은 갈색병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죠. 영자는 약 하나를 빼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냄새도 이상했고 모양도 시중에서 파는 약과는 달랐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시장에서 약사를 하는 지인을 찾아갔어요. 이거 뭔지 좀 봐주실래요? 약사는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일반 영양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집에 있던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그 말을 들은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철수가 수연에게 준 약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약을 수연에게 먹였을까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그날 밤 영자는 이철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수연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약을 더 먹으라고 권했어요. 마치 수연이 더 무기력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았죠.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철수의 도박빚, 수상한 약, 그리고 수연의 악화되는 상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날 밤 영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시영에게 연락하기로 한 거예요. 707특임단 교관 출신인 큰딸이라면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더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시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시영아, 엄마가 너무 급해서 그래. 집에 좀 올 수 있니? 시영은 어머니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안 돼. 빨리 와줘. 수연이가 위험해. 그 말을 들은 시영은 즉시 부대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707특임단 교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본 그녀였지만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틀 후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시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보였고 수연은 소파에 누워서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시영을 방으로 데려가서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철수의 도박, 수상한 약, 그리고 수연의 급격한 건강 악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이 약이 문제라고 확신해. 약사가 위험하다고 했거든. 시영은 어머니가 보여준 갈색병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군에서 배운 지식으로 봐도 일반적인 약물은 아니었어요. 냄새와 색깔, 그리고 수연의 증상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일 가능성이 높았죠.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시영은 곧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철수의 범행을 확실히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수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이철수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연인 척 위장할게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와 수연이는 쌍둥이잖아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시영의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자신이 수연으로 위장해서 이철수와 접촉하며 그의 범행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그가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하려고 했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영은 군에서 익힌 분석력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철수의 도박빚, 수연에게 먹인 약물, 그리고 밤마다 사라지는 행동 패턴.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죄의 일부였어요. 다음 날부터 시영은 본격적인 위장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수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친척 집에 치료차 며칠 머물 거라고 이철수에게 설명했죠. 그래, 수연이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친척 분한테 좋은 한의원 소개받았거든요. 이철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수연이 없으니까 불편해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어요. 시영은 그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며칠 후 시영은 수연으로 위장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수연과 똑같이 만들고 평소 수연이 입던 옷을 입었어요. 화장도 수연처럼 연하게 했죠. 수연아, 많이 좋아졌네? 이철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시영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연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시영은 수연의 말투와 행동을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군에서 훈련받은 위장술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철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이철수가 갈색병을 가져왔습니다. 수연아,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지? 이거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 거야. 시영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시영은 약을 삼키는 척만 하고 몰래 손에 숨겼어요. 이철수가 방을 나간 후 즉시 그 약을 별도로 보관했죠. 나중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시영은 이철수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늦게 나가서 새벽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죠. 분명히 도박에서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수연의 상태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점이었어요.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계속 확인했죠. 마치 수연이 특정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요즘 잠은 잘 와? 네, 잘 와요. 그래. 그런데 좀 더 쉬어야겠어. 무리하지 말고. 시영은 이철수의 의도를 점점 파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일 수도 있고 다른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영은 이철수의 신뢰를 얻어서 그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했어요. 동시에 그가 속한 조직의 정체도 파악해야 했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시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철수와 그의 동료들을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수연과 어머니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범죄를 반드시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영은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철수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길 계획이었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영이 위장 작전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시영은 수연처럼 소파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죠. 이철수가 부엌에서 물 한 잔과 함께 그 익숙한 갈색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영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수연아, 약 먹을 시간이야. 네, 아버지. 시영은 평소 수연처럼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이철수는 약병에서 하얀 알약 2개를 꺼내 시영의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그 순간 시영은 707 특임단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약은 일반적인 시중 의약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표면이 거칠고 색깔도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냄새도 이상했죠. 시영은 직감적으로 이 약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금방 좋아져. 이철수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시영은 707특임단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활용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연기 훈련의 일환으로 익힌 기술이었죠.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재빠르게 손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한 후 약을 완전히 감춰버렸어요. 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철수는 시영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넌 요즘 뭔가 눈빛이 강해졌네? 시영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치료받고 와서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 그런데 예전보다 말도 또렷하고 이철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영은 빠르게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 그건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몸이 좋아지면 정신도 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뭐, 좋은 일이지. 이철수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영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이철수가 외출한 후 시영은 즉시 숨겨뒀던 약을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아서 별도로 보관했어요. 내일 아침에 신뢰할 만한 연구소로 보내서 정확한 성분 분석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시영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제가 약을 확보했어요. 이걸 분석에 맡겨볼게요. 정말 뭔가 나올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수연이 상태를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영자는 딸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시영이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오후에 시영은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화학과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민주야, 나야. 급한 부탁이 있는데. 시영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약물 성분 분석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비공식적으로. 민주는 시영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 샘플만 가져와. 시영은 그날 오후 서울로 올라가서 약 샘플을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영은 이철수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7시경에 나가서 새벽 2-3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와 함께 짜증과 분노를 품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그가 수연의 약 복용 여부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수연아, 약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먹어야 해.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몸은 어때?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철수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영이 너무 멀쩡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았어요. 분명히 약을 먹으면 더 무기력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해 보이니까 의아해했죠. 이틀 후 드디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영아, 결과 나왔는데. 이거 정말 심각해. 뭐가 들어있는데? 로히프놀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어. 이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거야. 의식을 잃게 만들고 기억을 지우는 효과가 있어. 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철수가 수연에게 먹인 약이 바로 그런 끔찍한 약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성분도 섞여 있어. 장기간 복용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조합이야. 고마워, 민주야. 이 결과 공식 문서로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메일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은 시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철수는 단순히 수연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시영은 이철수와 마주 앉으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로이프놀이 검출된 분석 결과서까지 확보한 상태였죠. 아버지, 약 덕분에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아직도 좀 멀쩡해 보이는데. 이철수는 시영의 상태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점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이 또렷한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체질이 특이한가 봐요. 원래 약이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럴 리가. 이상하네. 시영은 이철수가 완전히 의심하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약물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확보했으니 그의 진짜 목적과 배후 조직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했어요. 시영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누군가와 급박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이제 더 큰 계획의 일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편 시골 마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척집에서 수연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댁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낸 지 2주일, 병원에서 철저하고 집중적인 치료 결과 그동안 계속 시달렸던 어지럼증과 졸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수연아,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구나. 이모는 수연의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걷기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거든요. 이모, 정말 이상해요. 집에 있을 때는 매일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는 금세 좋아졌어요. 수연은 자신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약을 끊은 지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그 갈색병 약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언니가 맞았구나. 그 약이 정말 이상했던 거야. 수연은 시영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장 작전을 펼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수연은 시영에게 안전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 수연아. 언니가 다 처리할게. 넌 그냥 거기서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그런데 언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에게 마약을 먹이고 있었다니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수연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시영은 동생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죠.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시영이 수연처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판이 일찍 끝났어. 젠장, 오늘도 다 잃었다고. 그는 자제력을 잃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은 조용히 앉아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수연아, 내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 돈이 없다고, 도박 그만하라고. 넌 안 그러지? 이철수가 갑자기 시영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시영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빚쟁이들이 목을 조르고 있는데. 이철수는 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영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받은 호신술 훈련이 무의식 중에 나온 거죠. 시영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이철수의 손목을 꺾으며 피했습니다. 아! 이철수가 깜짝 놀라며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시영은 즉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깜짝 놀라서 그만. 너, 수연이 맞아?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세졌지? 이철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영은 빠르게 변명을 생각해냈어요. 치료받으면서 운동도 좀 했거든요. 몸이 좀 좋아져서. 그래도 이상해. 예전에 수연이는 이런 반응이 없었는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시영은 대화 주제를 돌려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뭐, 도박에서 진 돈 말이에요. 얼마나 잃으신 거예요? 이철수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금 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좀 복잡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영의 말에 이철수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가족이잖아요. 이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있으면 큰 판에 들어갈 수 있어. 이번엔 무조건 이겨. 큰 판이요? 응, 진짜 큰 돈이 오가는 곳이야. 거기서 한 번만 이기면 지금까지 진 돈을 다 만회할 수 있어. 시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생각이었어요. 계속 잃으면서도 다음 판에서는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판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미천이 있어야지.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해. 1,000만 원. 시영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마약을 먹여서 의식불명으로 만든 다음 보험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있어. 하지만 넌 아직 몰라도 돼. 이철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시영은 불길한 계획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죠? 불법? 세상에 완전히 합법적인 돈벌이가 어디 있겠어.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시영은 확신했습니다. 이철수는 분명히 수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도박판에 뛰어들려고 했죠. 아버지, 저도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너 같은 애가? 네, 어머니도 시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철수는 시영의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지. 시영은 이철수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철수가 잠들고 난 후 시영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도박 이야기, 큰 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불법적인 돈벌이에 대한 암시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죠. 시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철수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수영과 어머니,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범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시영이 이철수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다음 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초조해하며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시영도 느낄 수 있었죠. 수연아, 오늘 약은 먹었지?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시영은 여전히 수연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멀쩡한 게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시영을 관찰했죠. 그날 밤 10시쯤 이철수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아버지 나갔다 올게. 어머니랑 잘 있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철수가 나간 후 시영은 영자와 함께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초조해해요. 시영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만두자. 영자는 딸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영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이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취한 상태였고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시영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는 척했습니다. 이철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젠장,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하는데. 그때 시영이 눈을 뜨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들어오세요? 수연아, 왜 안 자고 있어? 잠이 안 와서요.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철수는 시영의 말에 뭔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수연아, 넌 정말 착하구나. 아버지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고.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시영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걱정이야 많지. 빚쟁이들이 목을 조르고 있고 시간은 없고. 이철수는 낡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영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에요? 돈? 돈은 어떻게 벌어야겠지. 이철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돈이지, 수연아. 여자들한테서 돈을 뽑아내는 게 제일 쉬워. 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자들한테서 돈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험 하나 들게 하고 약 먹이면 다 끝나거든. 그 돈으로 판에 들어가면 몇 배가 돼서 돌아와. 이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범죄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보험이요? 그럼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어떻게 되긴 사고로 처리되는 거지. 약 먹고 의식 잃으면 알아서 끝나는 거야. 시영은 이철수의 말을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마약성 약물을 먹여서 의식불명으로 만든 다음 보험금을 타내는 연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긴 이미 몇 번 해봤는걸.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해. 특별하다니요? 이철수는 시영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집에 있는 여자를 쓸 거거든. 더 확실하고 안전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철수가 말하는 집에 있는 여자는 바로 수연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는 여자요? 너 말이야, 수연아. 내가 좀 더 약해져야 하는데 요즘 너무 멀쩡해서 계획이 늦어지고 있어. 시영은 가슴속에 함장시킨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저를요? 그럼 저한테 주신 약이. 맞아. 그 약 먹으면 점점 의식이 흐려져. 원래는 지금쯤 너 혼자서는 걷기도 힘들어야 하는데 체질이 특이한가 봐. 이철수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 제가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간단해. 사고로 만드는 거지. 계단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가스 중독이라든지. 보험금은 이미 준비해뒀어. 시영은 이철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다음 그 돈으로 도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긴 뭘 들켜. 완전 범죄야. 이미 2번이나 성공했어. 2번이나. 시영은 이철수가 이미 다른 여성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같은 방법으로요? 그렇지. 결혼해서 보험 들게 하고 약 먹여서 처리하는 거야. 경찰들도 바보라서 의심하지 않더라고. 이철수는 자신의 범죄 수법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걱정 마, 수연아. 아프지 않게 해줄게. 약만 좀 더 먹으면 돼. 그때 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정보를 다 얻지 못했어요. 동조자들이 있는지,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했죠. 아버지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혼자? 그럴 리가.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지. 보험 처리해주는 사람, 약 구해주는 사람. 그럼 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런 일은 혼자서는 못해. 하지만 걱정 마. 다들 입 단단히 다문 사람들이야. 시영은 이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철수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연쇄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은 그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머리를 써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철수는 완전히 경계심을 늦춘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영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언제쯤 실행하실 거예요? 곧이야. 빚쟁이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거든. 이번 주 안에는 해결해야 해. 시영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철수가 잠들고 난 후 시영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범죄 고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영은 영자와 함께 급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수의 범죄 고백을 담은 녹음 파일, 약물 성분 분석 결과서, 그리고 확보해둔 약물 샘플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어머니,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정말 다 끝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 주간 계속된 악몽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눈치채면 도망칠 수도 있거든요. 시영과 영자는 이철수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해방감으로 가득했죠. 경찰서에서 시영은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바로 체포하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받는데 몇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영은 조급했습니다. 이철수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만 더 지나면 수연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안에는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시영과 영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철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쯤 되자 그가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초조해하기 시작했죠. 수연아, 약 좀 더 먹어야겠어. 이철수가 갈색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알약이 더 많았어요. 아버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 오늘은 좀 더 먹어야 해. 몸이 빨리 좋아져야지. 시영은 이철수가 계획을 앞당기려고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빚쟁이들의 압박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네, 알겠어요. 시영은 여전히 약을 먹는 척하며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영을 관찰했어요. 오후 2시쯤 이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경찰이?
시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철수에게 경찰 수사 소식을 알려준 걸까요? 알겠어. 바로 처리할게. 전화를 끊은 이철수는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 며칠 집을 비울 수도 있어. 시영은 이철수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그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뭐, 너는 집에 있어야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요즘 몸도 안 좋고. 시영은 이철수를 붙잡아두기 위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수연아, 사실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철수는 시영을 데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영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너 정말 수연이 맞아? 시영은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수연이에요. 아니야. 수연이는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아. 그리고 말투도 다르고. 이철수는 시영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시영은 707 특임단에서 배운 호신술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아버지, 아파요. 놓아주세요. 너 누구야? 정말 수연이 맞다면 증명해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시영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이제 정체를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버지, 제가 수연이 맞아요. 다만,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드디어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것 같았죠. 이철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급히 시영을 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젠장, 벌써 왔네. 너 뭔가 했구나. 아버지, 뭐가 문제인데요? 시영은 끝까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어요. 닥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철수는 시영을 인질로 잡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영은 그럴 수 없었어요. 이때가 바로 모든 걸 끝낼 순간이었죠. 이철수 씨, 저는 수연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시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수연의 약한 목소리가 아니라 707 특임단 교관다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시영, 수연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범죄를 다 기록했어요. 이철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며칠간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너 때문에. 맞아요. 저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모두 망가진 거예요. 시영은 이철수의 손목을 번개같이 비틀며 벗어났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익힌 격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이철수가 바닥에 넘어졌고 바로 그때 경찰들이 뒷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철수 체포한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이철수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이건 함정이야. 내가 속았어. 이철수는 끝까지 억울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박 기록, 보험 관련 서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담당 형사가 물었을 때 이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영은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며칠간의 위장 작전과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시영은 친척집에 있던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집으로 와도 돼. 정말? 언니 고마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가족끼리 뭘. 빨리 와서 어머니 마음 좀 편하게 해드려. 며칠 후 이철수는 살인미수, 사기, 마약 사용, 불법 도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동조자들도
모두 검거되었어요. 시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거였죠. 8챕터 마이너스 변화된 일상. 이철수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연쇄살인미수, 사기, 마약 사용 및 유통, 불법 도박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그의 동조자들도 모두 검거되어 각각 적절한 처벌을 받았죠. 재래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영자는 예전처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였죠. 영자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하자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딸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연은 친척집에서 돌아온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로히프놀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달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밝고 씩씩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 새로 들어온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수연이 배추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의자에 앉아만 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영자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였죠.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시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시영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외 파견을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 전역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가족 곁에 있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영자는 시영의 결정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시영아, 내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시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민간 보안업체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서비스에 집중하려고 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지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시영의 새로운 꿈은 현실적이면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익힌 모든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 후 시영의 보안업체 개업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시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뢰인은 의외로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시영아, 우리도 안전하게 장사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지?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시영의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경호 서비스를 넘어서 안전교육, 위기상황 대처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수연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언니처럼 멋진 일은 못하겠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수연아,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마음을 치유하는 건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든. 자매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죠. 영자는 2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저녁 세 모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머니, 그때 제가 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증거가 부족해서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시영이가 한 일이 정말 중요했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수도 있었고요. 시영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성급하게 행동했다면 이철수는 물론이고 그의 동조자들까지 모두 잡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우리 셋이면 충분해. 굳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오늘로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지 석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연이를 구하려는 마음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평소와 같은 활기찬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싱싱한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수연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시영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를 검토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점심시간에 시영이 시장으로 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어머니를 찾아오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시영아, 바쁜데 괜찮아? 바쁘긴요. 어머니 보러 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시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시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시영이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시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 세 모녀는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루틴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의뢰도 들어왔고, 보람도 느꼈고, 저도 오늘 교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과제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영자는 두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셋 절대 안 헤어진다. 영자가 말하자 시영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들,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어우러져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수연도 학업과 병행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 업무를 배우고 있었어요. 영자는 시장에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안전한 시장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영의 도움을 받아서 상인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세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햇살이 서서히 지면서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그 빛은 시장 골목과 세 사람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